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11개 부처가 발표됐는데 이번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기관사 출신으로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임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왔는데 먼저 인선 내용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주 유엔 대표부 대사가,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과거 외교부 1, 2차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각각 지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의원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유일하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실용주의 인사란 설명입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총리 비서실 이전 비서관을 지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장관 인선에 민간 출신 AI 전문가가 또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정우 AI 수석에 이어 두 번째인데 우리나라 생태계에 맞는 소버린 AI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습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에 이어 이번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곽희정 통부 장관에 기업 출신 전문가를 기용한 겁니다. 해외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AI 모델, 즉 소버린 AI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실제 배 원장은 LG의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가 미국, 중국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AI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연구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에게 AI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직접 건네기도 했습니다. 빅테크가 하는 이런 머니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영역에서 추론형 모델과 잘 결합시켜서 바이오 영역에서 AI, 그리고 이제 제조 영역에서 AI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버린 AI에 앞장선 두 기업 출신이 AI 컨트롤 타워 투톱에 오르면서 민간 참여가 늘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한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역시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해 이번 인선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아무래도 계엄 이후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64년 만에 군 장선 출신이 아닌 인사가 지명됐죠. 네, 오늘 인선은 곳곳에서 파격이 엿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출신의 안규백 의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 등 육사 출신들이었던 만큼 지금이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국방개혁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는 적기다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30년 넘는 경력의 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입니다. 인선 발표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됩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인 셈인데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유임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실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설명한 유임 이유입니다. 송 장관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도 건의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기조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송 장관 외에도 추가로 유임되는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총리가 먼저 임명되고 장관 인사가 있을 거란 말도 있었는데 취임 19일 만에 대규모 장관 인선이 발표됐군요. 당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리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는 유력하게 검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나토 참석을 취소하고 또 국내 현안을 챙기기로 집중하면서 내각 구성도 서두르기로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준비되는 대로 한 것이다. 머지않은 시간에 나머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 스폰서 논란, 출판 기념회 수입 등 재산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여야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해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진행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경조사와 두 차례의 출판 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세비 외 소득 5억 원을 추징금 납부 등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의 그런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을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출판 기념회를 한 차례 열 때마다 억대 수입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갖다 준 기업인,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또 얼마를 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실세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정치 낭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해선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와의 관계, 강 씨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에게 빌렸던 돈의 성격도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의혹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고등학생 자녀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 발의를 부탁하고 그 내용대로 발의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일 청문회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비협조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경고하며 군사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과거 9.11 테러를 겪었던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이 군사 보복 외에도 세계 원유의 흐름을 막는 경제 보복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먼저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The warmongering and lawless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is solely and fully responsible for the dangerous consequences.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선 데 이어 이란 의회는 미국의 참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좁은 바닷길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란이 실제 봉쇄를 시행하면 해저 기뢰 매설을 통한 선박 공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란은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이곳에 기뢰를 설치했고 전 세계 상선은 물론 미 해군 함선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군사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봉쇄는 동시에 산유국 이란의 석유 수출길도 막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실제 선박 공격보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외교적 수단이 되리란 전망도 있습니다. 자충수죠. 자기 살도 까먹지만 자기를 이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지원해줄 중국이나 이런 세력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카드라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기네들 쪽으로 끌어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란의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판단이 남은 가운데 미국은 해협 봉쇄는 이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미국의 이번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한밤의 망치였습니다. 이 작전명처럼 공습은 실제 한밤중 기습적으로 이뤄졌는데 어떤 무기로 어디를 공습했는지, 그래서 핵시설은 다 파괴된 건지 백민경 기자가 이번 공습을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며 특히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목한 포르도는 산악지대에 숨겨진 이란 핵 개발의 핵심 시설인데요. 공습 직후 위성 사진을 보면 두 곳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구멍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구멍이 미군이 자랑하는 최강 벙커버스터인 GBU-57이 뚫고 들어간 자리로 추정됩니다. 미군은 이곳으로 벙커버스터 12발을 떨어뜨려 최대 지하 90m 아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닌 최강무기 벙커버스터는 한 번에 최대 60m를 관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12발을 각각 다른 지점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2발을 한 지점에 시간차를 두고 투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관통력을 증가시킨 걸로 보입니다. 타격 지점은 환기구를 만드느라 안반이 약해져 있던 곳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핵시설이 실제 파괴됐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란은 포르도를 포함해 공습을 당한 핵시설 모두 지상 일부를 빼고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습에 앞서 포르도의 트럭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미 핵폭탄 제조를 위한 농축 우라늄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공습이 이뤄진 3곳의 시설 모두에서 방사선 유출 징후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모두 3곳을 공습하면서 2곳에만 벙커버스터를 쓴 것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습한 이스파한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만 사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파한 지하시설이 너무 깊어서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파한 핵시설에는 이란 전체 우라늄 비축량의 3분의 2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만들거나 핵무기를 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핵시설 공격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어떤 대응을 검토 중인지 바로 백악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광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는데 추가 공습 가능성을 내비친 걸까요?
네,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왜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현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전날 공격 직후엔 핵시설 정밀 타격에 국한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며 추가 공습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또 참모들은 이란의 현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노리는 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통령부터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까지 모두 정권 교체를 노린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mission was not and has not been about regime change. The president authorized a precision operation to neutralize the threats to our national interests posed by the Iranian nuclear program. 내부 소통 문제라기보다는 역할 분담에 따른 이중 전략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참모들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이란의 대응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통해 이란 내부의 균열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추가로 어떤 대응을 검토 중인지가 관건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중동 분쟁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죠. 중동 순방 당시에도 이른바 개입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Interventionalists were intervening in complex societies that they did not even understand themselves.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단발성 타격으로 규정하면서 전쟁 불개입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선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요구하는 입장이 서로 충돌했던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일단 핵시설 타격으로만 국한시킨 건 지지층 내부에 상충하는 두 입장을 적절히 조율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미군을 직접 타격한다면 전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테러 경보를 발령했고요. 특히 9.11 참사를 겪은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면전은 경제 위기로도 직결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이란의 대응 수위를 지켜보면서 막판까지 외교적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전면 봉쇄하진 않더라도 여길 지나는 배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벌써부터 뱃머리를 돌리는 유조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들을 보호하고 있는 청해 부대 역시 방호 태세를 높였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래 2011년 미국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 때나 2018년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차단에도 이란은 우리에겐 호르무즈를 닫을 힘이 있다며 대응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9km에 불과한 병목지형으로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해군기지의 지대함 미사일로 유조선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자국 원유 수출에 타격을 우려한 듯 전면 봉쇄까지 한 적은 없지만 다국적 선박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납포 위협까지 더해지며 실질적인 봉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나 상선 등이 지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이란 영해라는 점도 이란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말리아 앞 아덴만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 청해부대가 유사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해부대는 현재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대 방어 태세는 강화된 상태로 이전부터 유지해 오고 있어서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선박과 유조선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됐을 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된 바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의 우방인 중국은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발끈하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아직 미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이란이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직후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국제안보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We think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and it has dealt a devastating blow to the NPT regime. 관영 매체들까지 동원해 세계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붕괴로 내전이 이어진 제2의 시리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놨습니다. 그만큼 이란과 중동의 정세는 중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이란산 원유 90%가 향하는 중국 경제에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Well, I encourage the Chinese government in Beijing to call them about that because they heavily depend on the Straits of Hormuz for their oil. If they do that, it'll be another terrible mistake. It's economic suicide for them if they. 그렇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란을 돕고 나서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반미연대를 꾸린 러시아 역시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을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동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떨어뜨리며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정반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두 팔 들어 반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1일째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미사일 기지와 공항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경제에도 악재입니다. 증시 상승세는 멈췄고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원천 봉쇄까지 하면 우리나라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장 초반 1%대 하락했던 코스피는 간신히 3,000선을 지켜냈지만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 공습에 나서자 투자자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퍼진 겁니다. 관건은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원천 봉쇄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원유뿐 아니라 LNG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 길목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대륙으로 막혀 있어 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원유 특성상 육로 이송이 어려워 해협이 봉쇄될 경우 사실상 중동산 원유 수입이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전체 원유 수입 6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분쟁이 본격화한 후 10% 넘게 뛴 국제유가는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략 한 20% 정도 수급이 쇼티지가 나는 건데 과거 우리가 1차, 2차 오일 시황이 있었고요. 러우 사태 때 러시아 물량이 한 번에 잠기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에 간추해봤을 때 대략 한 150불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태가 길어져 고유가가 이어지면 석유화학과 항공, 해운 등 관련 업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제조원가 70% 이상을 지금 석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급등은 바로 지금 이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연결이 되고요. 제품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적자가 더 심화된다.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며 서울 일부 주유소에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자국 경제를 우려하는 이란이 해협 봉쇄란 자충수를 두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내놓은 가운데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안전도 걱정입니다. 일부는 피난길에 올랐지만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뒤에도 530명가량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숙사 창문에서도 미사일이 보입니다.
나흘 전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인 한 한국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10분 동안 미사일 위험 알람이 100개 가까이 울렸습니다. Siren rang again and 내일 요르단으로 훈련을 갑니다. 비행기 값은 치솟았고 백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500 US 달러였어요. 그냥 한모가 안 돼요. 계속 안 되는데. 그냥 약간 유람선 같은 거. 30시간 걸려요. 결국 한인회가 대전한 버스를 타고 또 걸어가며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피한 한국 교민과 현지인 가족은 현재까지 이란에서 56명, 이스라엘에서는 49명입니다. 하늘길이 끊긴 만큼 육로로 달려 요르단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 국가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 동안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아직 530명가량의 교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계나 학업 때문에 당장 떠나기 어려운 이들로 이란에 70여 명, 이스라엘에 460여 명가량입니다. 상황에 따라 현지 방공호에 대피하는 것 등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교민 안전을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남아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중동 지역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제껏 침묵해온 북한이 오늘 처음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공습한 것처럼 북한에도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튿날인 오늘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 완전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과 이란은 반미 노선 하에서 핵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이란과 달리 미국이 북한의 영변이나 강선 핵시설을 공격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이미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좀 낮은 수준으로 50개 정도를 봐도 되지만 높은 수준으로는 상당히 더 많을 수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 원자탄으로 만들지 않은 것들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핵시설이 곳곳에 분산돼 있고 공격 감행 시 핵을 사용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된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도 북한 영변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포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근거로 자동 개입하며 대규모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더 굳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는 걸 두고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는데 다른 초청국인 일본과 호주 역시 정상은 참석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급박한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고려해 위 실장을 대신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친북, 친중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북, 친중, 친러 정권 출범에 대한 미국 등 우방국들의 우려가 있는데 자유우방국들과의 연대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또 다른 IP4, 호주와 일본도 정상이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구속 위기에 몰리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 김 전 장관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결국 심사 자체가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한다는 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이유로 오늘 오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틀 뒤인 수요일 오전 10시로 미뤄 다시 열겠다며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수요일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하루 전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거고요. 거듭 소송 진행의 정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재구속을 막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16일 내란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자 곧바로 보석 조건이 위법이라며 항고했습니다. 거주, 만남 등 제한이 있는 보석이 아니라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곧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 동안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과 함께 재판부가 오늘 영장 심사를 하겠다고 공지하자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반발했고 결국 신문은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조은석 특검 측은 재판을 연기하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애면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행비서 양호열 씨입니다. 양 씨는 국회에서 증인 선서도 증언도 거부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양 씨가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게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행비서 양호열 씨는 지난 1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얼굴 공개를 피하려고 차단막 뒤에 앉은 양 씨는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간 드나들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헛웃음까지 터져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양 씨는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전부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증언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청문회 전날쯤 김용현 전 장관의 가족이 선임해준 A 변호사가 연락해 같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 변호사가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금도 김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JTBC는 A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앞서 보신 양호열 씨는 소속은 경호처인데 하는 일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수행이었고
주변에선 양 씨를 이 양집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일할 수 있었던 건 김 전 장관의 뜻에 따른 것이었고 결국 계엄 과정에서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손과 발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수행비서 양호열 씨는 2022년 5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 되면서 경호처장실 소속 별정직으로 뽑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불과 석 달 남긴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뒤에도 양 씨는 소속을 경호처에 둔 채 김 전 장관을 수행했습니다. 경호처장실에서 김성훈 전 차장실로 소속 부서만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월급은 경호처에서 받은 겁니다. 김 전 차장의 비서관조차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 김 전 장관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떠나며 양호열 씨를 연말까지 경호처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양 씨는 계엄 국면에서 김 전 장관의 여러 지시를 따랐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김 전 장관이 역대 정부의 탄핵 현황을 찾고 이번 정권에서의 탄핵 현황을 정리한 문서를 10장 출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전날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차에 태워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넘겨줄 때 중간 전달자 역할도 했습니다. 계엄 이후엔 김 전 장관 지시로 문서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와 향후 대응을 위해 소속 문제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핵심 측근을 옆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특검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 특검팀이 등장을 했어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들어가고 앞으로 재판에도 들어가서 증인신문, 구형 등도 특검팀이 맡게 됩니다. 네. 박옥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재판 시작하기 전에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목격됐습니다. 가장 선입이던 이찬규 부장검사가 박 특검보가 오늘 법정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을 하더니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마주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박 특검보는 검사 선후배 사이기도 한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목례도 일절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대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 역시 특검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할 텐데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있었다고요? 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재판 참여가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검보로 이렇게 임명되고 공소 유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조항을 내세우면서 그 정당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한 특검을 같은 당에 속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렇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도 구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특검팀이 직위원 재판부를 향해서 좀 작심 발언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고요? 네, 박옥수 특검보는 직위원 재판장 앞에서 이 준비해온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내란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했고 법 집행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상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콕 집어서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이 특검팀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석방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달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되고 6일 만에 가장 먼저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고 내란 2인자의 석방을 막는 거에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 구속신문에도 김용수 특검보가 파견 검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오는 26일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특검이 추가 구속을 한다면 특검의 첫 성과지만 또 반대로 석방이 된다면 시작
시작부터 특검팀의 기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 사령관들도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군사 재판으로도 특검은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일단은 특검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 명태균 수사팀, 건진법사 수사팀의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최대 40명이었던 파견 검사 숫자를 모두 채웠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오늘 검사 40명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 검사 수가 최대 40명인데 인원을 꽉 채워 요청한 겁니다. 40명 중 부장검사가 8명, 평검사 32명으로 파악됐는데 한문혁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 검사들과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검사들도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등과도 파견을 협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도이치 수사에서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여러 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많은데 수사팀 배치된 윤곽을 좀 정하셨을까요?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사무실로 예정된 광화문 KT 빌딩은 현재 내부 공사 중인데 내달 1일부터는 이 장소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본격 활동을 시작한 조은석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을 꾸려 해서 오늘도 팀 구성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감사원 감사관 합류 사실을 알리며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내일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수사팀 파견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새 정부의 인권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들인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새 정부 인권과제였습니다. 인권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중요 인권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해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16가지 인권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군 인권 보호 방안 등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 몫으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한 인권위의 반성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으로 독립성이 훼손됐고 비인권기구로 전락했다며 인권위 정상화가 현안 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상임위원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반인권적이라고 프레임 짜서 공격하고 있다며 인권관이 다르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석훈 상임위원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내란이란 단어를 써선 안 된다고 하자 김용현 상임위원이 내란죄에 해당 안 된다는 학자들도 많다며 맞장구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는 새 정부 인권과제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라도 새 정부의 인권과제에 이 과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회의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부끄럽다고 외치고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현 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새 정부 인권과제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10년 넘게 키운 반려견이 갑자기 사라져 전단까지 붙이며 찾아 나섰는데 며칠 뒤 흙 속에 파묻힌 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CCTV로 추적해 봤더니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던 이웃집 남성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미 손 줘. 손. 옳지. 아이 잘하네. 가족에게 늘 웃음과 행복을 주던 꼬미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꼬미가 잠시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도 채 안 돼서 장모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바로 찾으러 나가셨어요. 바로 옆집 이웃 집에 가서 이제 혹시 강아지 못 봤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보지 못했다 그러고 얼버무리면서 주민들이 모인 대화방에 행방을 묻고 전단을 만들어 곳곳에 붙였습니다. 내장집이 있어 어디선가 꼬미를 보호 중이라면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꼬미는 밭에 파묻힌 채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CCTV를 추적해보니 한 남성이 축 늘어진 꼬미를 상자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꼬미의 행방을 모른다고 잡아댔던 이웃집 남성이었습니다. 꼬미가 든 상자를 들고 밭으로 향하더니 삽을 이용해 흙을 파고 무엇인가 파묻습니다. 그곳에서 꼬미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또 유기견이하고 나를 빨리 묻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힌지 모르겠어. 전염병 차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조치를 했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보리상은 내가 인정하지 마라. 법적으로 나를 하나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잠을 구했는데 우리 개는 묶어 있고 남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사고가 있었더라도 저희한테 말을 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땅에 그렇게 묻히지만 않았더라도 저희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최근 눈동자를 더 크게 만드는 성형수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용 목적의 수술인데 이게 과연 안전한 건지 검증도 되지 않은 데다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 소개된 눈동자 성형수술 광고들입니다. 미용 렌즈를 낀 것처럼 눈동자를 또렷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부작용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의료법상 과대 광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몇 안과에서 시행한 수술은 젊은 층에서 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를 봤었습니다. 저는 예쁜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시술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 주변에 이물질을 삽입하다 보니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 결국 제거 수술을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도 있습니다. 오래되면은 그 결막이 얇아지면서 그 재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거나 또 계속 충혈이 반복되거나 심한 건조증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안과학회는 JTBC에 아직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수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미용 목적의 삽입술은 시력 손상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전문가들에게 오직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미국 안과학회도 미용 목적의 인공홍채 삽입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과 전문의는 수술 과정에서 결막이나 홍채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향후 시력 보존을 위한 필요 수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삽입하는 인공링이 실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후회 안 됐는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1개 장관 후보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죠? 바로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기도 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윤 전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네. 당시 이를 주도했던 게 바로 송 장관입니다.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4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장관도 이제는 지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는데도 유임을 결정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후보 시절 양곡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요,
이 정부의 공적 역할을 키우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또 12.3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송 장관은 관련해서 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송 장관은 이 계엄 선포를 위한 자리인지 몰랐다. 네. 그리고 알았더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 어떤 심경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많이 후회됩니다. 네, 이렇게 이 장관이 된 걸 후회한다. 또 그리고 이후에 사표까지 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장관을 맡게 됐는데 장관 된 걸 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송 장관은 자신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마침 오늘 국회에서 농해 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송 전 장관이 출석을 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여당 의원의 축하 인사를 듣기도 했고 또 일부 야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임이 되셔서 기쁘다 슬프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일명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임 정부의 장관이 이렇게 유임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는 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네. 있거든요. 하지만 유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이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기호 전 장관이 이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에 유임이 돼서 약 1년 3개월 동안 DJ 내각에서 일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30년 전쯤이죠.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장관이 이 국방부 장관이 유임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진보 보수 정권이 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유임이지만 이처럼 이렇게 송미령 장관처럼 진영을 넘어서 유임된 사례는 3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의원님 허락받으라입니다. 이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대학가에서 당원을 가입하는 독려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의를 받았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원래 지역에 이렇게 와서 그래도 이렇게 하실 때는 대표님이랑 그래도 얘기를 하고 와도 나경원 의원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오늘 통화했어요. 그저 통화했는데. 그런데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 시의원들이 국회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건가요? 같은 네, 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네. 행사가 열린 게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앞이었습니다. 네. 동작하면 나경원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이 동작구를 이 지역구로 둔 서울시 의원들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과 얘기가 된 행사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진 의원은 사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했지만 한동안 실랑이가 계속 벌어졌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나경원 의원님한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요, 기분 나쁘다고 말 안 했고 괜히 이슈화 만드시는 거는 이거 억울할 것이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 뭐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뭐 나경원 의원 허락 받고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당끼리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진종호 의원이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향이 네.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날 행사는 한동훈 전 대표 이 팬클럽인 위드훈이 이 회원들이 주도를 한 행사였었는데요. 아,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표 선거 당시 그리고 올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경원 의원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앙숙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구에서 이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원을 모집하는 행사를 벌였던 게 아무래도 나 의원 주변에서는 좀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 관광 가장 많이 가는 나라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의 작은 도시들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어딜 가도 한국어가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원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코쿠의 도쿠시마, 인구 60만 명의 소도시지만 일본 여행의 숨은 진주로 불립니다. 바다와 협곡을 낀 자연 경관은 물론
먹거리와 전통 문화까지 3박자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직항 노선이 개설된 뒤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네.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거의 별로 없었어요. 비행기가 딸 때까지는 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역시 12월부터는 갑자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쿠시마의 반다이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변으로 이런 창고들이 쭉 들어서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을 재개발을 해서 창고를 이런 점포들로 이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색 있는 카페라든가 가게 이런 곳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국의 성수동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지역입니다. 다만 성수동 같은 규모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유명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따지는데 좀 평온하고 힐링하기 좋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도쿠시마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다카마스도 한국 관광객들이 북적대기 시작한 곳입니다. 일본 최고의 우동으로 불리는 사누키 우동으로 본고장인데다 직항 노선도 2개나 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다른 도시에 비해 항공권과 물가가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남편이랑 아이한테 얘기한 게 한국에서 먹었던 우동은 우동이 아니다. 네, 그 말을 한마디를 하니까 되게 궁금해했고 가고 싶어했고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이처럼 일본 소도시들은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항공 노선 유치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万人近いお客様がすでに徳島を訪れ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でホテルの関係者ですとか、あと夜の飲食店の関係者様からは非常に韓国のお客様が増えたと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状況です。 우리나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테마를 적극 홍보하는 일본 소도시의 모습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소도시까지 한국인들이 몰리자 항공사와 여행사들도 잇따라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은 한국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면 한국의 관광 수지는 만년 적자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이달 초 편의점에 출시된 컵라면입니다. 일본 수입 라면처럼 보이지만 국내 항공사가 제조사와 손잡고 만든 제품입니다. 신규 취향한 일본의 소도시가 라면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기존의 라면들과는 좀 다르게 글씨체를 사용한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한 라면 같기도 하고 또 항공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물갈이로 고생하는 여행객을 위해 아예 샤워기 필터를 만든 항공사도 있습니다. 포장과 액세서리엔 도시 이름이나 노선명을 넣어 여행 느낌을 살렸습니다. 색다른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경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노선 운항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가 취항 중인 일본 도시는 모두 31곳. 3대 도시인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를 제외하면 28곳이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인 관광객 약 595만 명 중 약 3분의 1 가까이가 중소도시를 찾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인 관광객 900만 명이 일본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 그중 40%가 중소도시를 방문할 거란 관측입니다. 일본의 대도시 여행을 했을 때는 좀 더 뭔가 서울과 다른 그런 매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숨겨진 로컬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의 매력이 있지 않았나. 다만 일본 중소도시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드물다는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에서 그 여권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약 17%라고 들었어요.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여권을 발급하는 사람들한테 해외여행을 할 때 뭐 캐시백을 실시를 한다든지. 일본 정부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석 달 전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이번엔 장마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언제 산사태가 날지 몰라서 피난길에 나서야 한다는데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경남 산청과 하동 주민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오창수 씨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빗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막혔어. 여기가 이 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일로 흘러서 집으로 침수가 된 거지. 나무, 돌, 흙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빗물은 순식간에 집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절로 물을 하고 흙하고 토사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있던 소파, 장롱 등 김치냉장고도 하나 지금 고장나 있고. 지난 주말 또 쏟아진 비, 마을에 다시 가봤습니다. 제가 비 온 뒤에 다시 찾은 곳인데 이렇게 살짝 손만 대도 돌이 떨어집니다. 비 오기 전 제가 한번 살펴봤던 숲입니다. 비 오면 산비탈 아래 마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당장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를 걱정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비가 오면 흡수를 잘 하는데 이 죽은 나무들은 흡수를 못 하잖아. 네. 근데 비가 오면 막 갑자기 급수가 내려가 버려. 네. 그러니까 참 위험하죠. 경남 하동군의 또 다른 마을. 지난 3월 산청에서 번진 불로 마을 뒷산이 다 타버렸던 그곳입니다. 뒤에 산저 차를 보면 좀 내 같아 죽는다. 저 높은 산 저기 이제 어거리지면 전부 다 죽었기라고. 검게 그을린 나무 옆으로 바윗돌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마을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놨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저 위에서 이거 혹시 이제 산이 무너져 내리면 그 충격으로 돌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전 불이 날 때 대피했듯 비가 온 이날도 주민들은 서둘러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저 산이 저 겁이 나게 이불 보따리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덮을 게 없는 게 가돼 있어. 산불 땐 그토록 기다렸던 비. 이젠 이 비가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위험해요 뭐 위험해. 벌물이요 사기 조거장 들어온 게 겁이 나서 못 와요. 신발 다 내리겠는데. 괜찮아요. 사방에서 물이 산이요 훑어져 내려온다고요. 주민 130여 명이 사는 이 마을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제분들이 어머니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예. 비가 많이 와서? 비도 오고 네. 노인네 그때 사는 거 싶었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정동태 저 아이면 내 꼼짝 못해.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지 주변에 이렇게 정상적인 숲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야생화 아니면 이제 풀이라고 그러죠. 단기간에 흙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설치하는 게 지금 이곳은 당장 언제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좀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이제 식물 뿌리가 흙을 움켜쥐는 그 우리 흔히들 거물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물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산사태는 굳이 불식간에 발생을 하는 거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물망처럼 산사태를 막는 나무 뿌리는 석 달 전 산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 당시 간절했던 큰 비 소식이 이제는 산사태 공포가 돼서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째깍째깍 줄어드는 야구의 초식의 피치클락이 요즘 생각지 못한 분쟁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타자가 심판에게 욕을 해서 퇴장당하기도 하고 투수와 타자가 그 짧은 시간에 신경전을 벌여서 벤치 클리어링까지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SSG 에레디아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8초가 표기된 시점까지 타격 준비를 하지 못해 시작부터 스트라이크 하나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안타를 치고 나서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심을 보고 욕설을 하여 퇴장 조치하였습니다. 에레디아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상대 투수와 포수가 준비 중이라 기다려줬는데 되레 피치클락 위반을 적용한 게 억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같은 날 대전에서도 초시계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피치클락이 돌아가는 사이 한화 투수 폰세의 투구 준비가 길어진 것을 두고 주심이 시간 지연 경고를 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폰세가 다음엔 서둘러 공을 던지자 이번엔 타석에선 키움 임지열이 놀랐습니다. 결국 양팀 선수들까지 뛰쳐나왔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투수나 타자나 이제 본인의 타이밍으로 템포로 던지고 싶고 또 치고 싶으니까요. 올해 피치클락 도입으로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59분으로 작년보다 11분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야구의 장면도 하나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피치클락이 적용되면서 키움 김건희는 공 2개만 보고 삼진을 당하기도 했고 삼성 박병호는 볼 3개만 보다 볼넷을 얻기도 했습니다. 때론 칼 같은 그라운드 초시계가 그라운드에 오해를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이 룰 안에서 상대의 템포를 뺏는 신경전으로 이어지며 야구의 오랜 문화에 변화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불볕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요. 서울은 31.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았습니다. 반면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차츰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그 밖에 전국에는 20에서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자외선이 매우 높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대구는 25도, 광주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밤사이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